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전투기 한 대가 있습니다. 그 조종석에는 러시아의 엘리트 여성 조종사가 앉아 있어요. 하지만 그녀가 향하는 곳은 조국이 아닙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하늘이죠. 왜 그녀는 모든 것을 버리고 낯선 땅으로 향했을까요?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일까요? 아니면 양심을 지킨 진정한 용기자일까요? 러시아 군부의 위험한 명령과 가족에 대한 협박 사이에서 그녀가 내린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Su-27 전투기와 함께 인천국제공항에 불시착한 알렉산드라 페트로바의 충격적인 실화가 지금 시작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망명 이야기가 아닙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에요. 과연 그녀는 한국 땅에서 진정한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의 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알렉산드라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겪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러시아 공군의 전투기 조종사였어요. Su-27을 몰며 하늘을 가르는 것이 제 일이었죠. 그런데 충성의 대가로 돌아온 것은 존중이 아닌 감시와 압박이었습니다. 동료 남성 조종사들은 저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훈련장에서 제가 더 정확한 비행을 해도 그들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실력을 폄하했습니다. 상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 실적을 정치적 선전에 이용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임무에서는 배제했죠. 첫 번째 실전 임무 때 일이었습니다. 적기를 격추한 건 저였는데 언론에 발표된 건 남성 동료의 이름이었어요. 제가 항의하자 지휘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가 이미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요. 하늘을 지켜야 할 임무가 어느새 권력의 도구로 변질되는 걸 보며 저는 점점 숨이 막혀갔어요. 매일 아침 경납고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조종관을 잡는 손에도 떨림이 느껴졌고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민간인 거주 지역 근처로 정찰 비행을 나가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그 임무의 진짜 목적을 알았을 때 저는 거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령을 거부한 순간부터 배신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었어요. 동료들의 시선이 차갑게 변했고 상관들은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선택한 길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달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어요. 러시아 군대에서 저는 더 이상 조종사가 아니라 문제 인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진짜 이야기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따르지 않은 명령은 바로 민간 마을 폭격이었습니다. 체첸 접경 지역의 작은 마을이었는데 그곳에는 반군이 숨어 있다는 정보가 있었어요. 하지만 정찰을 통해 확인한 결과 그 마을에는 아이들과 노인들만 있었습니다. 브리핑룸에서 지휘관이 작전 지도를 펼쳐놓고 설명했어요. 적의 거점을 완전히 소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위성 사진을 자세히 보니 학교와 병원이 보였어요. 제가 질문하자 지휘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전쟁에서는 불가피한 희생이 따른다고요. 하지만 저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무고한 시민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로운 임무일 수 있을까요? 제가 조종사가 된 이유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였지 무차별 살상을 위해서가 아니었거든요. 그날 오후 2시 출격 명령이 내려졌어요. 저는 활주로에서 Su-27에 탑승했지만 엔진을 켜지 않았습니다. 무전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휘관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저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결국 임무는 다른 조종사가 대신 수행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제 숙소로 군 검열팀이 찾아왔습니다. 3명의 남자가 제 방에 들어와 의자에 앉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다시는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고요. 그리고는 제 책상 위 가족 사진을 가리키며 섬뜩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검열팀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사는 제 어머니와 22살 여동생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매주 목요일마다 다니시는 심장 전문 병원 이름까지 정확히 말하더군요. 여동생이 다니는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교 언어학과까지도요. 그중 한 명이 제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가족들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길을 다닌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오전 9시에 집을 나서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시고 여동생은 오후 3시에 도서관에서 나와 지하철을 탄다고 했어요. 그들은 제게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다음번에는 반드시 명령에 따라야 한다고요. 그렇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예상치 못한 사고가 생길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지만 그 말의 의미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사흘 뒤 또 다른 폭격 임무가 주어졌어요. 이번에는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의 민간 시설이었습니다. 제가 망설이자 지휘관이 제 귀에 속삭였어요. 어머니의 심장 수술 예정일이 다음 주라면서요. 병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때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러시아에서 제 삶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요. 명령을 따르면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거부하면 제 가족이 위험해지는 지옥 같은 상황이었어요. 밤마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도 폭격당하는 마을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위험에 처한 모습도 계속 떠올랐습니다. 제 선택 하나가 너무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었거든요. 결국 저는 결심했어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한다고요. 하지만 러시아 군대에서 탈출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24시간 감시가 이어졌고 기지 밖으로 나가는 것도 철저히 통제되었거든요. 그 특별한 기회는 일주일 뒤에 찾아왔습니다. 모스크바행 민간 항공기 호송 임무였어요. 정부 고위 관료들을 태운 항공기를 보호하며 함께 비행하는 일이었죠. 하지만 그 전에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군 복무 기록이 사라진 거예요. 컴퓨터 시스템에서 제 이름을 검색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알렉산드라 페트로바라는 조종사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요. 인사과에 문의하자 담당자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시스템 오류일 거라고 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제 기록을 지운 거였어요. 동료들의 태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함께 훈련받던 이반은 제 인사를 무시했고 세르게이는 아예 다른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아무도 제 옆에 앉지 않았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빅토르의 배신이었어요. 그는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부터 알던 친구였습니다. 함께 비행 훈련을 받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던 사이였죠. 그런데 그가 제게 다가와서 속삭였어요. 빅토르는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저와 어울릴 수 없다고 했어요. 상부에서 저와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을 감시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는 저를 피해야 한다면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저는 홀로 경납고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 SU-27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 전투기는 제게 꿈이자 자부심이었는데 이제는 감옥의 철창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휘관이 저를 불렀어요. 모스크바행 호송 임무에 대한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부 관료들이 탄 투-154를 보호하며 모스크바까지 함께 비행하는 임무였어요. 단순해 보이는 임무였지만 저에게는 마지막 기회처럼 느껴졌습니다. 브리핑을 받으며 저는 계획을 세웠어요. 모스크바 상공에서 Tu-154와 분리된 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러시아 영공을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다른 방법이 있을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정보를 얻었습니다. 정비사 미하일이 조용히 알려준 거였어요. 그 Tu-154가 실제로는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모스크바행이지만 실제 목적지는 한국이었어요. 정부 고위 관료 중 한 명이 한국과의 비밀 회담을 위해 떠나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모스크바 출장이지만 실제로는 서울에서 중요한 협상을 할 예정이라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운명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기다려온 기회라는 걸 알았어요. 한국까지 호송 임무를 수행한 후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위험도 컸어요. 만약 계획이 발각된다면 저는 반역자로 처형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위험이 미칠 거였고요. 그래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는 없다고요. 출격 전날 밤 저는 어머니께 마지막 편지를 썼어요.
물론 보낼 수는 없었지만 제 마음을 정리하고 싶었습니다. 편지에는 제가 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가족들을 사랑하는지 적었어요. 다음 날 새벽 6시, 저는 SU-27의 조종석에 앉았습니다. 엔진의 굉음 소리가 귓가에 울렸지만 제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어요. 마침내 제 운명을 제 손으로 결정할 때가 온 거였습니다. 오전 10시, 저는 TU-154와 함께 이륙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모스크바까지 호송하는 임무였지만 실제로는 인천국제공항을 향한 비행이었어요. 고도 1000m 상공에서 바라본 시베리아 평원이 서서히 뒤로 사라져갔습니다. 비행 도중 무전을 통해 TU-154 기장과 교신했어요. 그는 저에게 한국 영공에 진입하기 전까지 호송을 계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까지도 정말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확신하지 못했어요. 3시간 반이 지난 후 드디어 한국 영공이 보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관제탑에서 러시아어로 교신이 왔어요. TU-154의 착륙을 안내하는 내용이었지만 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저는 이곳에서 되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른 결정을 내렸습니다. TU-154가 착륙 준비에 들어갔을 때 저도 함께 착륙 허가를 요청했어요. 관제탑에서는 당황한 듯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러시아 전투기의 긴급 착륙 요청이라니 아마 처음 있는 일이었을 거예요. 인천국제공항에 SU-27의 바퀴가 닿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러시아에서 봤던 차가운 관제 지시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한국 관제사들은 차분하고 친절하게 착륙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긴급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활주로에서 엔진을 끈 후 저는 조종석에서 내려다보았어요. 한국의 공항 직원들이 제 전투기 주위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적대감이 아닌 호기심과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이런 상황은 러시아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조종석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 말하는 공항 보안 요원이 다가왔어요. 저는 서툰 영어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러시아 공군 조종사이며 정치적 망명을 원한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자 보안 요원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곧바로 통역관이 도착했어요. 젊은 한국 여성이었는데 유창한 러시아어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제가 왜 이곳에 왔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차근차근 물어보더군요. 저는 제 상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통역관은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제 케이스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안전한 곳에서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임시 숙소로 안내받으며 공항을 걸어갈 때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지만 러시아에서 느꼈던 그 차갑고 경직된 분위기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활기차고 자유로운 느낌이었어요. 숙소에 도착해서 창밖을 내다보니 인천국제공항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항공기들이 이륙하고 착륙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곳은 정말로 자유로운 곳이구나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몰려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벌써 제 실종 신고가 들어갔을 거였어요. 외교적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저를 다시 데려가려는 시도가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제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도 컸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자유로운 공기를 마셨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항상 감시받는다는 압박감이 있었는데 이곳에서는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물론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었지만 적어도 제가 원하지 않는 명령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곳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조국을 떠나 낯선 땅에 온 것이 맞을까요? 하지만 곧 답을 찾았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것보다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게 훨씬 낫다고요. 한국의 첫날 밤, 저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 저는 한국의 첫 아침을 맞았습니다. 창밖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러시아의 그것과는 달랐어요. 더 따뜻하고 희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오전 9시쯤 통역관이 다시 찾아왔어요. 김민정이라는 이름의 30대 여성이었는데 모스크바에서 유학했던 경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러시아 문화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고 있었어요. 김민정 씨는 저에게 한국에서의 절차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치적 망명 신청을 위해서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최선을 다해 도와줄 것이라면서요. 오후 2시에 제 SU-27을 보러 갔습니다. 한국 공군 관계자들과 함께였는데 그들은 제 전투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기술적인 질문들도 했고 제 비행 경험에 대해서도 물어보았습니다. 정비경납고에서 한국인 정비사 박상훈 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항공기 정비 일을 해왔다고 했어요. 제 SU-27을 살펴보며 러시아 기술력에 감탄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박상훈 씨가 말했어요. 여기서는 기계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투기라도 그것을 조종하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어요.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깊이 흔들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저를 소모품처럼 다뤘거든요. 실수하면 처벌받고 성공하면 상부의 공로가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이나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명령에 따르는 도구 역할만 요구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박상훈 씨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사람들도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해주었어요.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제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공군 김대령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는 제게 한국에서의 향후 계획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저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다시는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임무는 하고 싶지 않다고요. 평화를 위한 일이라면 무엇이든 하겠다고 했습니다. 김대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군인도 양심에 따라 판단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상명하복도 중요하지만 인간으로서의 도덕적 판단이 더 우선한다고 했어요. 이런 말을 들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한국 음식을 처음 맛보았어요. 김치찌개와 비빔밥이었는데 매콤하면서도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음식과는 완전히 달랐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식당에서 만난 한국인들은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적대적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친근하게 인사를 건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제게 김치를 더 주시며 한국어로 뭔가 말씀하셨는데 통역관이 건강하게 많이 먹으라는 뜻이라고 알려주었어요. 그날 밤 숙소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일기를 쓰는 것도 위험했어요. 누군가 읽을 수 있고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제 생각을 자유롭게 적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쓴 일기의 마지막 문장은 이것이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나라는 사람이 존중받는 느낌을 받았다고요. 러시아에서는 알렉산드라 페트로바라는 조종사만 있었지 한 명의 여성이자 인간인 저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었고 제 선택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침대에 누워 생각해보니 이것이 바로 자유의 느낌이구나 싶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제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강요받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한 명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것이요. 한국에서의 둘째 날 밤, 저는 희망에 찬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4시쯤 제가 머무는 숙소로 낯선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국어를 하는 사람이었지만 곧 러시아어로 바뀌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익숙한 목소리였거든요. 모스크바 군 검열팀장 보리스 이바노프였습니다. 그의 차갑고 무감정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보리스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당장 러시아로 돌아오지 않으면 제 가족이 위험해진다고 했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식으로 협박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는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어제 심장병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가셨는데 의사가 갑자기 바뀌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동생이 다니는 대학교에 새로운 교수가 부임했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죠. 저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보리스에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러시아의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보리스가 비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가족들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거냐고 했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뿐이라고 했어요. 그때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저는 한동안 말을 할 수 없었어요. 김민정 통역관이 제 상태를 보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상황을 설명했고 그녀는 즉시 한국 정보부에 연락을 취했어요. 1시간 후 한국 국가정보원의 이 과장이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제게 안심하라고 말했어요. 한국 정부가 저를 보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안전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요? 이 과장은 설명했습니다. 이미 국제기구를 통해 러시아에 공식 항의를 했다고 했어요. 정치적 망명자의 가족에 대한 보복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그런 법을 지킬지는 의문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어요. 제가 자유를 위해 선택한 길이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린 것일까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던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 대사관에서였어요. 외교관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러시아로 돌아가면 모든 것을 용서해 주겠다고 했어요. 그 외교관은 달콤한 제안을 했습니다. 승진도 시켜주고 더 좋은 부대로 배치해 주겠다고 했어요. 가족들도 모스크바로 이주시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거짓말을 알고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한번 배신자로 찍힌 사람은 절대 용서받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용서하는 척하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요. 제가 돌아간다면 가족들과 함께 감시받으며 살아야 할 것이 뻔했습니다. 오후에는 한국 언론에서 제 이야기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러시아 여성 조종사의 망명 소식이 뉴스에 보도된 거였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제 상황을 알게 된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기분이었습니다. 김민정 통역관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국제적인 관심이 오히려 저와 가족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러시아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상황에서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을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러시아 정보부의 협박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거든요. 그들은 정말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어머니와 여동생이 정말 안전할까요? 그날 저녁, 저는 한국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제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방법이 없을까요? 이 과장은 노력해보겠다고 했지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표정이었어요. 러시아가 그들의 출국을 허락할 리 없었거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말 올바른 선택을 한 것일까요? 자유를 얻는 대신 가족들을 위험에 빠뜨린 건 아닐까요?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러시아에 남아 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계속해서 민간인들을 죽이는 임무를 수행해야 했을 거예요. 그것은 제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양심을 지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러시아의 그림자가 한국까지 따라왔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러시아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일상은 제 마음을 조금씩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 김민정 통역관과 함께 서울 시내를 구경하러 나갔어요. 처음으로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본 광경이 충격적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질서적 연함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먼저 내리는 사람을 배려한 후에 탑승했어요. 누가 감시하지 않아도 스스로 질서를 지키는 모습이 놀라웠습니다.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약자석은 정말로 노인분들과 임신부들을 위해 비워두었고 큰 소리로 전화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를 배려하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이런 시민의식을 본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명동에서 점심을 먹었는데 식당 아주머니가 저에게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주셨어요. 제가 러시아에서 온 손님이라는 걸 아시고는 더 많은 반찬을 주시며 맛있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김민정 씨가 통역해주니 아주머니는 러시아 사람들도 한국 음식을 좋아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오후에는 한국전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는 전시물들을 보며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한국 사람들도 전쟁의 고통을 겪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도 복수나 증오가 아닌 평화를 선택했더군요. 기념관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분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셨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쟁은 승자도 패자도 없다고 모든 사람이 피해자라고 하셨어요. 김민정 씨가 통역해주는 그 말씀이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녁에는 한강공원에 갔어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고 노인분들이 산책을 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한강에서 치킨과 맥주를 먹으며 김민정 씨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물었어요. 러시아와 한국 중 어느 곳이 더 좋은지 물어보더군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답했습니다. 한국이 훨씬 자유롭고 평화롭다고요. 김민정 씨가 말했어요. 한국도 완벽한 나라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적어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고 정부를 비판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렸어요.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이 신기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밤늦은 시간에 혼자 다니는 것이 위험했는데 한국에서는 여성 혼자서도 안전하게 다닐 수 있더군요. 편의점 알바생이 저에게 친절하게 인사했어요. 제가 외국인인 것을 알면서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해주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저에게는 큰 감동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외국인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았거든요. 숙소에 돌아와서 하루를 정리하며 일기를 썼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본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질서를 지키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모습들이요. 제가 러시아에서 느꼈던 것과는 정반대였어요. 러시아에서는 항상 긴장하고 경계해야 했습니다. 언제 감시당할지, 언제 처벌받을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공포가 아닌 희망을 실어나를 수 있다고 느꼈습니다. 러시아에서 하늘은 항상 죽음의 그림자였어요. 폭격 임무를 나갈 때마다 누군가의 생명을 빼앗아야 한다는 무게감이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바라본 하늘은 달랐어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로 이어지는 길처럼 보였습니다. 이곳에서라면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물론 아직도 가족 걱정은 컸습니다. 러시아의 협박도 계속되고 있었고요. 하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이 자유로운 일상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이런 평화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침대에 누워 창밖을 내다보니 서울의 야경이 아름답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네온사인들이 화려하게 빛나고 늦은 시간에도 사람들이 자유롭게 거리를 다니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평화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다는 것을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째 되는 날,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전 10시에 한국 국가정보원 이 과장이 긴급하게 저를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심각해 보여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과장은 두 장의 문서를 제 앞에 놓았습니다. 하나는 러시아 대사관에서 보낸 공식 소환장이었어요. 즉시 러시아로 돌아와 군사법정에 출석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만약 응하지 않으면 국제수배령을 내리겠다고 협박하고 있었어요. 다른 하나는 한국 공군에서 보낸 제안서였습니다. 한국에서 항공교육교관으로 일할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식 망명 절차가 완료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고 가족들도 한국으로 초청할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습니다. 이 과장이 설명했어요. 러시아 정부가 외교적 압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제 SU-27 반환도 요구하고 있고 저를 군사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고 했어요.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국제인권단체에서 제 사례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와 정치적 망명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성명서도 발표했다고 했어요. 전 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김민정 통역관과 함께 마지막 상담을 했어요. 그녀는 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어요. 러시아로 돌아가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고 한국에 남으면 가족과 헤어져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김민정 씨는 덧붙였어요. 중요한 것은 제 양심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선택이 제 가치관에 맞는지, 어떤 삶이 진짜 제가 원하는 것인지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그 말이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숙소 옥상에 올라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며 깊이 생각해 보았어요. 지난 일주일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러시아에서의 억압적인 군 생활이 떠올랐어요. 무고한 민간인들을 폭격하라는 명령, 동료들의 차가운 시선, 가족에 대한 협박까지. 그곳에서 저는 한 명의 인간이 아니라 단순한 도구였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저를 존중해 주었고 제 선택을 이해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박상훈 정비사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기계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던 그 말이요. 오후 4시쯤 어머니로부터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러시아 당국의 감시 하에 걸려온 전화였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했어요. 어머니는 제가 안전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가라고 하셨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항상 제 편이라고 하셨어요. 여동생도 전화를 바꿔받아 언니가 자랑스럽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저녁 6시, 드디어 결정의 시간이 왔습니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제 선택을 발표해야 했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분명하게 말했어요.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어요. 러시아 대사관 직원들은 차가운 표정으로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한국 관계자들은 따뜻하게 박수를 쳐주었어요. 김민정 통역관은 제 손을 잡으며 잘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어요. 이제 저는 조국의 도구가 아니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조종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서 젊은 조종사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인간성도 가르치고 싶었어요. 러시아는 저를 배신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어요. 진짜 배신은 사람을 버리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그런 잘못된 길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배신이라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첫째 주가 끝나갈 무렵, 저는 새로운 꿈을 품었습니다. 이곳에서 평화를 지키는 조종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요.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해, 파괴가 아닌 보호를 위해 하늘을 나는 조종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국제공항의 불빛들이 희망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여러분, 알렉산드라 페트로바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한 명의 여성이 보여준 용기와 신념이 얼마나 대단한지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녀는 러시아에서 배신자라 불렸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진정한 배신은 무고한 생명을 해치는 것이고 진정한 용기는 양심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요.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로운 땅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힘입니다. 어떤 국적이든 어떤 배경이든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나라. 자유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는 나라 말이에요. 알렉산드라의 선택은 단순히 개인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선택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선택이 가능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유로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 해야 합니다.